먼저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정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그 사업체가 회계 기간을 갖고 있는데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이제 달력 따라가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겠죠.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12월 31일을 편안하게 일정 시점,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또는 대차대조표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짜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이고 옛날 말로는 대차대조표입니다. 대변과 차변을 대조해 본다 이런 얘기인데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자산이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에 부채 그 아래에 자본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이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이 자산 쪽이 소개된 이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시고요. 일단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차의과학대학교인데요. 두 글자로 줄이면 뭐 차대, 네 글자로 줄이면 차의과대, 다섯 글자로 줄이면 차의과학대인데 어쨌든 두 글자로 줄였을 때 차대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헷갈리는 법은 없습니다. 왼쪽이 차, 오른쪽이 대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을 소개합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소개합니다. 그럼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산, 영어로 asset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 이름 중에 미래 에셋이라고 있죠. 회사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에셋이 자산입니다. 자산이 뭐냐면 제가 이 세 줄로 써놨는데 이거를 말로 한번 한 줄로 쭉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회사와 관련된 거래나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현재 그 회사가 뭔가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지만 통제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지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자산입니다. 그럼 어려운 말이 좀 경제적 효익인데 영어로 하면 economic benefit입니다. economic benefit. 자,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다 주는 게 자산입니다.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 되는 것, 돈 되는 것. 자, 부채 보실게요. 부채. 부채도 과거에 어떤 회사와 관련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결과 현재 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 앞에서 얘기했던 그 경제적 효익에 희생을 초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채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경제적 효익의 희생인데요. 부채는 갚는 거죠. 뭔가 이게 빚을 갚으려다 보면 돈 되는 거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자산이 보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표적인 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자산 그러면 돈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세요. 부채 갚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돈 되는 것, 갚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은 자, 현금은 현금 다 아실 거고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닌데 현금이랑 맞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현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돈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자, 회사가 여윳돈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여윳돈이 있어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다. 근데 조만간 되팔 거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집어넣습니다. 요거 다시 내다 팔면 돈 되는 것이죠. 자, 매출 채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는 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거 돈 되죠? 조만간에 가서 상대방 멱살 잡으면 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창고에 쌓여있는 상품이나 제품 팔면 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색깔로 여기까지를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얘네들은 조만간 돈 되는 것, 어려운 말로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 흐를 유 움직일 동 해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유동자산은 쉬운 말로 그냥 1년 안에 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학 공부할 때 장기, 단기 구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아닌 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까지가 유동자산, 즉 1년 안에 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장기투자자산, 장기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얘네들은 유동자산이 아닌데 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닐 빗자를 쓰죠.
자, 얘네들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돈 창출에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고요. 유형 자산은요, 회사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인데 장기간 사용 목적 자산인데 형체가 있는 거 유형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이죠. 차량, 비품 같은 것들. 무형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긴 한데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형체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거. 대표적인 게 상표권, 특가권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을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돈 창출에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내다 팔면 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자산을 보셨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돈 되는 것이라는 거. 자산 그럼 여러분들은 어려운 말로 뭐 미래 경제적 효율을 가져다 주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거나 외우려 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산 그러면 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걔네들을 두 개로 그룹핑하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돈 되는 것,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아닌 자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채 쪽 보겠습니다. 부채 중에서도 부채도 마찬가지 1년 안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그렇지 않아도 되면 비유동부채인데 대표적인 유동부채 중에 하나인 매입채무만 소개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라고도 표현하셔도 되고요. 자, 부채는 갚는 것인데 이걸 다시 둘로 쪼개면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쪼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아시고요. 혹시 단기 차입금 빌려온 게 있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유동부채 안에 들어가겠죠. 장기 차입금은 당연히 비유동부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류가 없다면 왼쪽의 합과 오른쪽 합은 일치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가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거기서 부채를 반대편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됩니다. 여기서 회계하시는 분들이 자본의 정의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냈냐면 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다. 즉 자산 빼기 부채에서 남는 게 자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본을 공부하실 때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남는 것이라고 일단 공부하시고 자산에서 출발해서 뭔가 뺐다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표현한다. 자본의 별명이 순자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보시면 이게 뭐 개인 회사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남는 건 다 사업주 거가 되겠죠. 이게 주식회사면 자산에서 부채 빼서 남는 거는 다 그 회사의 주인인, 소유주인, 주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을 5글자로 표현하면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하고요. 주식회사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주주 지분이라고도 합니다. 자, 자본은 뭐라고요? 자산 빼기 부채에서 남는 겁니다. 근데 자본을요, 이 안에 다시 쪼개면 5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5개의 방 중에 2개만 소개하면 자본금이라는 방하고 이익이익금이라는 방이 2개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자본하고 자본금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본을 세부적으로 쪼개면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익이익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3개 더 있는데 그 3개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앞에 포괄이라는 2글자는 여러분들은 잊으셔도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아니면 얼마를 손해봤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계산하려면 기간을 정해줘야 되죠. 앞서 공부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인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이익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익 정보를 알려면 그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야 되고요. 수익이 좋은 거겠죠, 느낌상. 비용이 이제 수익 창출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비용인데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더 크면 단기 순이익이 생겼구나. 비용이 더 크면 단기 순손실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다시 크게 2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소개를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로마자 1번에 매출액이 보이고 로마자 6번에 영업 외 수익이 보이는데 매출액하고 영업 외 수익을 합쳐서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영업 외 수익은 있는데 왜 영업 수익은 없습니까? 영업 수익이 있어야 되죠.
원래 영업수익이란 말이 있어요. 있는데 제조업이나 유통업 쪽 또는 일반 이제 상거래하면서 영업수익이란 말보다는 매출액이란 말이 더 유명해져 있어서 매출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맨 위에 보실 때 매출액 보이면 항상 머릿속으로 이거는 영업수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이걸 합쳐서 수익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영업수익은 뭐냐면 그 회사의 주된 업종,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그럼 영업의 수익은 영업수익은 수익인데 영업수익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통업을 하고 있다. 이런 회사에서 뭔가 상품을 열심히 팔아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 1번 매출액 자리에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유통업인데 뭐 좀 건물을 갖고 있고 건물 1층을 뭐 세를 줬다. 그럼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잖아. 근데 이게 주된 업종, 주된 사업이 아니면 요거는 이제 영업수익에 들어갈 수 없고 매출액에 들어갈 수 없고 영업 외 수익의 한 자리인 임대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출액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요건 순수한 매출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마진, GROSSMARGIN. 그로스 마진, 이건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그때 그 마진입니다. 매출 총이익, 그로스 마진. 매출액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익에서 매출 원가라는 가장 중요한 비용을 뺀 거예요. 여러분 원가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네팅 퉁쳐서 100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100원, 원가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습니다라고 하면 200원은 매출액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판매된 상품의 원가, 즉 100원, 매출원가가 비용인데 이 100원을 매출원가 자리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판매 활동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 활동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줄여서 판관비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가 종업원들 급여 나가는 거, 매장 임차료 나가는 거, 접대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품 매매 기업에서의 어떤 그 상거래 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책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판관비가 되겠고요. 뭐 복리후생비도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얘네들의 판관비를 빼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에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 회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만 관심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일단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된 영업활동에서 건진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먼저 눈을 떠라.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도 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인 영업이익이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이 있다면 더하고 영업의 비용이 있다면 빼서 이제 나오는 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만 하나만 더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까지 구해봤고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한 줄씩으로 작성하면 되겠고요. 이게 수익이 다 몰아서 나오거나 비용이 다 몰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익 매출액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비용 매출원가가 나와서 빼지면 매출 총익이 구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비용 판관비 빼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라는 걸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수익이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까지는 회계 공부를 일단 시작하셨으면 영업이익까지는 기계적으로 쭉 읊을 수 있게 그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좀 회계 공부 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면서 당기순이익까지 계산해내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수익은요 언젠가 뭐 이제 돈 들어오죠. 비용 때문에 언젠가 돈 내가고요. 아까 제가 경제적 효익이라는 단어를 앞선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는데 돈 되는 것 이게 경제적 효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익 때문에 언젠가 돈이 들어오고 비용 때문에 언젠가 돈이 나가고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됩니다. 비용 때문에 순자산이 감소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여기 앞 슬라이드 다시 볼게요. 맨 밑에 당기순이익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어디 가서 쌓이냐면 자 손익계산서의 수명은 길어야 1년입니다. 손익계산서 수명은 길어야 1년이고 1년 지나면 얘는 다시 리스트에 떼갖고 다시 다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딱 구해지는 순간 이게 재무상태표 자본 쪽에 있는 이익 잉여금 가서 쌓입니다. 이익 잉여금 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같으면 여기서 이제 배당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개인회사 같으면 사업주 혼자 운영하는 개인회사 같으면 자본을 굳이 자본금 이익여금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본금도 사업주 거고 이익여금도 이익 낸 것도 사업주 거예요. 그래서 1인 회사,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본금, 이익여금 이걸 다 그냥 한꺼번에 자본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여기 자본 안에 있는 이익이익에서 쌓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순자산, 수익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됩니다. 이걸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나오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자본 안에 있는 이익이익에서 쌓입니다. 자본은 다른 말로 아까 순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당기순이익이 순자산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수익이 더 커서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얘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구나. 반대로 비용이 더 커서 당기순 손실이 나면 얘는 순자산을 갉아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당순이익은 순이익을 그냥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손익계산서를 공부하셨다면 이 정도는 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표만 보고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만. 자, 손익계산서를 떠올려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자, 근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매출원가가 있잖아요. 이게 높다. 화살표가 위로 가 있잖아요. 이게 높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다. 이건 영업활동도 잘하고 있고 내부관리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은 높은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영업활동은 잘하고 있는데 내부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건 경영자 입장에서는 관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고 아니면 뭐 경쟁사보다 낮다. 영업이익도 생각한 것보다 낮다. 4번 같은 경우엔 영업도 잘 안 되고 내부 관리도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 3번에서 소개한 매출 총이익은 낮은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높다. 아니면 경쟁자보다 높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활동은 안 되고 있지만 내부 관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영업이익 밑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도 높고 순이익도 높게 나온다. 이거 잘하는 회사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근데 영업이익은 높은데 순이익이 낮다? 그 사이에 영업 외의 비용 항목 중에 혹시 이자 비용이 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대부분이 차입금 의존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낮고 순이익 낮다. 이거 매우 약한 회사, 불안불안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로 키우면 안 되고 이런 회사에 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 슬라이드는 초보 학습자용 손익계산서입니다. 예, 초보 학습자용. 회계 맨 처음 공부할 때는요. 아까 소개한 한 줄씩 손익계산서가 아닌 오른쪽에 수익을 쓰고 왼쪽에 비용을 써서 오른쪽 수익 자리니까 매출액, 즉 영업수익하고 영업의 수익을 쓰고 비용을 왼쪽에 써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을 써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합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딱 끼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초보자용 손익계산서입니다. 회계 맨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 수익이 지금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비용이 왼쪽이고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갖고 분기할 때 이 위치, 자기 위치를 먼저 잡는 게 급선무거든요. 분기할 때 수익의 원래 자기 자리는 오른쪽, 비용의 원래 자기 자리는 왼쪽. 요걸 떠올리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분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자기 자리예요.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가서 깨우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한정상 분기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 유념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기 위치를 눈에 익히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창업하시거나 사업체의 규모가 적을 때는 현금 흐름표 보실 일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관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상에 순이익은 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 가냐? 왜 돈이 안 돌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돌아서 쩔쩔매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요새 이거 프로그램이 다 해주고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이거 다 뽑아갖고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맡기시면. 자, 현금 흐름표는요. 현금 흐름을 세 가지 활동으로 쪼개서 보여줍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뭐라고 특별히 탁 꼬집어서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영업활동이고 투자활동은 이제 투자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들을 사고 파는 활동입니다. 이거 처분하면 돈 들어오죠. 그럼 투자활동 현금 유입, 요거 사오면 돈이 나갑니다. 투자활동 현금 유출, 요거 두 개를 퉁치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줄여서 그냥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내 돈을 출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활동이 재무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채를 끌어왔다. 그러면 재무활동 현금 유입, 부채를 갚았다. 재무활동 현금 유출 이런 거죠. 주식에 다 같으면 주식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돈을 끌어왔다. 재무활동 현금 유입. 이거 주식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가끔씩 배당 주죠. 배당금 줬다. 이게 재무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재무활동에서 들어온 현금, 나간 현금 퉁쳐서 구할 수 있는 게 로마자 3번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줄여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자 1번, 2번, 3번을 퉁친 게 로마자 4번 현금의 증가. 이게 로마자 1번, 2번, 3번을 퉁쳤는데 네팅했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4번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4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요번 기간 중에 증가된 현금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기초현금에다가 이번 기간 중에 증가된 현금 더하면 이게 기말 현금이죠. 이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현금이 뭔가 증가 또는 감소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건지 또는 어디로 나갔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슬라이드는 소개 안 했지만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를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 거든 본인 회사 거든 딱 받아봤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자 1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 봤는데 플러스다. 오케이. 로마자 4번 현금의 증가 이게 플러스다. 오케이. 1번 4번이 플러스면 현금 흐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회사는 2번 3번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4번이 플러스인 회사. 즉 로마자 1번도 플러스, 로마자 4번도 플러스인데 2번, 3번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자 4번이 플러스가 나온다. 현금 흐름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우량 회사죠. 초우량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이 나가요. 재무활동 있는 빚 갚다 보면 돈이 나가요. 배당 주다 보면 돈이 나가요. 잘 나가는 회사가 여유가 있으니까 빚도 갚고 배당도 주는 거겠죠. 미래 경기 전망이 밝고 현대 잘 나가다 보니까 영업활동에서 돈이 넘치다 보니까 투자도 하는 거겠죠. 즉 2번, 3번에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1번이 플러스고 4번이 플러스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만 보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현금 흐름표 좀 볼 줄 안다라고 뻐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 공부할 때 이런 용어 많이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발생기준, 발생주의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건데 자, 수익이란 단어가 있고 수입, 비읍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비용, 지출이 있죠. 수익 기억하고 비용은 발생주의 용어입니다. 근데 수입, 지출은 현금주의 용어입니다.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즉 이거예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매출했어도 이게 매출액이 잡히는 거예요. 외상으로 매출했어도 손익계산서 메뉴에 매출액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주의로 가버리면 매출은 했는데 돈을 안 받았으면 매출액이 안 잡혀요. 논 건 아닌데 논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발생주의 하에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 제가 어려운 말로 earned 가득 그 다음에 realized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earned는 뭐냐면 할 일을 다 했느냐. 자,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할 일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상품을 인도하면 할 일 끝난 거죠. 할 일을 다 했느냐, 상품을 인도했느냐, 그 다음에 realized 실현인데 받을 금액이 측정되느냐, 받을 금액 결정됐느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면 매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수익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외상이라도 할 일을 다 했고 받을 금액이 결정되었으면 매출액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발생주의니까. 자,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비용은요. 수익 창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익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간에 어떤 수익들과 매칭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용으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비용 잡는 가장 그 기초적인 게 여러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떠올려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액은 가장 중요한 수익, 매출원가는 가장 중요한 비용이에요. 이게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나란히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것만 보더라도 아, 비용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매출액에 매칭시켜서 들어갔구나. 이런 감으로 잡으시면 아, 비용은
그 관련되는 수익이 있으면 매칭시키면서 대응시키면서 비용 처리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쉬운 책 많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장부의 적자, 비용이 발생했을 때 장부의 적자, 이게 발생주의고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고객을 상대로 할 일을 다 했느냐, 언드, 받을 금액이 결정되었느냐, 실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에 대응시킬 수 있으면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이게 회계 거래냐, 회계 거래다. 그럼 식별이 되면 회계 거래니까 장부에 적을 수 있는 거래죠. 장부에 적을 때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장부에 분개하는 겁니다. 분개하는 정보가 이제 분개장이고요. 분개 역할을 대신하는 게 전표 처리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냥 개념 정리하시고 분개가 뭔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분개한 다음에 이제 전기가 옮길 전 기록할 기, 다른 장부에 한 번 더 옮겨 적는다. 그 다른 장부가 뭐냐?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모든 계정이 모여있는 장부에 한 번 더 옮겨 적는다. 옮길 전 기록할 기. 이게 전기라는 행위예요. 즉 거래 하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전기하고 총계정 원장 분계장에 분개하고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전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의 시작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결산할 때 같이 배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회계거래라고 하면 이제 이게 장부상에 반영되어야 할 거래인데 그 회계거래는 다른 말로 이제 분개할 수 있는 거래죠. 회계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래하고는 다릅니다. 회계거래 요건은 아주 엄격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회계거래 요건은 자산부채 자본 어딘가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 어딘가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화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거래이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계거래이기 때문에 분계장에 분개할 수 있습니다. 즉 장부에 적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뭐 주문만 했다, 계약만 했다, 돈을 주고받은 건 없다, 이건 회계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분개할 수 없는 거래죠. 근데 창고에 불났다, 홍수가 나서 다 제품이 떠내려갔다, 이건 회계거래입니다. 장부에 반영해야 돼요. 자, 창고가 불탔다,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거죠. 제품이라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거죠. 자산부채 자본 어딘가에 변화가 있었고 그거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거래란 얘기죠. 자, 분계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이렇게 나눠 적는 게 분계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수업 시간을 이용하시든가 개별적으로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거래 판료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를 여러분 뭐 대학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더 이상 회계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고 여기 보시면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재무 상태표를 떠올려 보세요. 왼쪽에 자산, 그죠? 오른쪽에 부채 자본이잖아. 자, 그거 연상해서 거래 판료도 정리해 볼게요. 자, 재무 상태표를 떠올리시면 대차도조표 재무 상태표를 떠올리시면 왼쪽에 자산인데 분개할 때 분개는 그냥 그 표하고 상관없이 편안하게 차변에 왼쪽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이렇게 적는 건데 그 차변을 할 수 있는 게 자산의 증가예요. 재무상태표 떠올리시면 왼쪽에 자산이 보이죠? 아, 왼쪽.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왼쪽만 생각하세요. 왼쪽에 뭔가 오려면 증가가 되어야 그 자리에 올 수 있구나. 분개할 때.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왼쪽에 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이제 부채는 오른쪽에 보였었잖아요. 아,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적는구나. 분개할 때. 감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 차변에 적고요. 자본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 아까 제가 초보자용 손익계산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오른쪽이었죠. 수익이 발생했으면 증가했으면 오른쪽에 적는 거, 비용이 발생해서 왼쪽에 적는 거 이렇게 8가지를 모아서 거래 판료서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재무상태표 그리고 초보자용 손익계산서를 떠올리면서 요거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갈게요. 매출채권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친 말이 매출채권이에요. 여러분들은 분개할 때 편안하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따로따로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를 합쳐서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 매출채권으로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분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10만 원인데 그 밑에 대손충당금 10,000원 괄호 표시해서 나왔잖아요.
이 표에서의 괄호는 마이너스 표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채권 지금 10만 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10,000원 정도는 회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러면 9만 원만큼 회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대손 충당금의 대손이란 두 글자는 대손, 쉬운 말로 불량채권입니다. 불량채권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냥 외우려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회계 처리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자, 상품을 사다가 파는 회사는 그냥 상품만 재고자산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공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원재료가 제품으로 바뀔 때 그 중간 단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들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도 재고자산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원가 흐름 보시면 FIFO, LIFO 평균법이 있습니다. FIFO가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입니다. LIFO는 Last in, First out. 나중에 창고에 들어온 걸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한다.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일 뿐인데 뭐건 회사가 골라서 쓰면 됩니다. 상장기업이 아닌 이상은요, 라이포라는 후입선출법을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상장회사가 아니면 골라 쓰시면 됩니다. 평균법은 평균 원가를 가지고 매출원가 산정하고 뭐 기말재고 금액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교과서를 가지고 차분하게 세밀하게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입니다.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장기간 사용 목적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 실물이 있는 거, 얘네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토지, 건축,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뭐 선박,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입니다. 사용할 목적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거는 재고자산이겠죠.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갖고 있는 본사 사옥이다. 이거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건물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이나 차량을 예로. 근데 얘네들은 사용하면서 물리적으로 맛이 가잖아요. 근데 그 물리적으로 맛이 가고 있다는 거, 뭔가 자꾸 낡고 노쇠화되고 있다는 거, 이걸 장부상에 표현해 주고 싶은데 얘네들을 이걸 표현해 주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절차입니다. 감가상각은요, 가치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산 잡아놓은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서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과정이다. 자산의 장부 금액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게 감가상각입니다. 영어로 depreciation. 앞글자가 D예요. D. 자, 요거는 이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또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자산 잡아놓은 거를 비용으로 떠는 거예요. 돈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가상각을 하려면 너 몇 년 동안 쓸 것 같은데 내용연수를 추정해야 됩니다. 인내심할 때 내, 사용할 때 용,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추정해봐라. 잔존가치, 만약에 차량이다. 나 이거 5년 쓸 것 같다 라고 하면 5년이 내용연수고 5년 뒤에 내다 팔면 얼마 받을 것 같아?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게 잔존가치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올 때 자동차다 뭐 2천만 원에 사왔는데 나 5년 쓸 거다. 5년 쓰고 나중에 팔다면 한 500만 원 건질 것 같다. 그럼 2천만 원이 취득원가고요. 그 500만 원이 잔존가치입니다. 그럼 그 차이인 1,500만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데 이 1,500만 원을 감가상각할 금액, 여기서 소개하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매년 일정한 금액씩 비용 처리하는 거, 정일법, 일정한 비율로 처리하는 거, 생산량에 비례해서 하는 거,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가장 쉬워서 많이 쓰는 게 정액법이고요. 정일법도 쓰긴 합니다. 회계기준에서 다 인정하긴 하니까 그런 게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 추정, 세법, 뭐 추정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계기준하고 세법은 다른 겁니다. 회계기준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된 뭐 사명이고 세법은 세금 걷어가는 게 이게 주된 사명이에요. 목적이 다르죠. 근데 이게 가끔 혼용하신 분들이 계셔요. 나는 세법에 따랐는데 이게 회계기준 위반이냐. 회계기준 따랐는데 왜 세법에서 인정 안 하느냐. 서로 목적이 다른 규정입니다. 자, 내용연수는 합리적인 추정이면 인정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잔존가치도 합리적인 추정치라면 인정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 근데 세법에서는 야, 내용연수 추정하지 마. 우리가 정해준 대로 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대로 그냥 감가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잔존가치 세법에서 야, 추정하지 마. 그냥 제로야, 제로.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어디 가서 창피를 안 당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품을 사왔습니다. 비품. 회사에서 쓰는 책걸상, 노트북, PC 이거 다 이게 비품이 되겠죠. 가구류 같은 거.
자, 500만 원짜리 사왔습니다. 10년 쓸 것 같답니다. 잔존가치는 0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액법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500만 원 마이너스 0 해서 나누기 10년 해서 1년에 50만 원씩 비용 처리하는 거. 분계를 굳이 보이자면 왼쪽에 감가상각비, 오른쪽에 비품을 바로 떨어버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떨기 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씁니다. 요거는 교과서를 좀 더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왼쪽에 감가상각비, 요거는 돈이 추가적으로 나는 비용이 아니다. 돈이 추가적으로 나는 비용이 아니다. 그냥 자산 잡아놨던 거를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거다. 이거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